자료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번 아이랑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아이가 서울대에 갈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본 결과. 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아이를 서울대에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의 실력을 깎아내리시거나 이것도 못하냐고 말씀을 혹시 하시거나 아이에게 실망감을 표현하시거나 그리고 아이의 실력에 불안해하시거나 혹은 비교하시거나 그럴 때마다 아이의 공부 그릇이 작아지고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가 공부를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 입시 지도를 했을 때 단단하게 공부 습관이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보자면 그 아이들을 제가 성적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한테 보여준 신뢰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게 공통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에서 상위 1% 안에 들었던 아이들은 저랑도 물론 아주 많은 대화를 했었지만 집에서 부모님과도 유대감이 깊은 대화를 했었고 자신의 속내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하지 못하는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어요. 우선 대입은 12년의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초등학생 시절은 그 마라톤장에 가는 길이에요.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마라톤장까지 가는 길인데 그 아이를 뛰게 하고 헉헉거리게 하고 미리 땀을 다 빼게 하고 그러면 마라톤을 막상 시작했을 때 지쳐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우선은 생각을 크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외국으로 이민 갈 게 아니라면 이 아이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을 해주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긴 길을 보자면 각도가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인 것 같지만 결국 멀리 갔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영어는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다들 저리로 뛰니까 나도 뛰어야겠다라는 식의 학습법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지쳐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향도 모르고 왜 저리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나는 불안하니까 나도 저리 우선은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그리고 정말 레이스가 시작되는 중1, 중2부터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번 아이랑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눈으로 보면 이 영어 문장을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갈 때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다 쿡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 쿡에서 시제만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하려면 우선 한글에서 어미 활용이 다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어에서 현재 과거 어미 활용이 어렵지 않은 학생이라야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AR 4점대, 5점대로 높게 나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11문제를 다 맞춘 학생은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고요. 반도 못 맞추는 학생이 80%? 90% 정도 돼요. 우선은 한글 어미의 활용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한글에서 현재 과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아이가 한글 어미 활용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영어가 아니라 국어 공부를 먼저 지금 해야 될 시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인데도 한글 어미 활용과 시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문장력 공부와 국어 공부를 꼭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있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국어 공부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요. 문장력은 저는 시작하시는 건 3학년부터 추천드립니다.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도 주 3회를 2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힘들거든요. 일주일에 3번이나 같은 학원에 가서 2시간씩 공부를 하고 오는 것도 사실 쉬운 스케줄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3회 스케줄에 집에 와서 할 숙제 분량이 3시간, 4시간씩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그러면 사실 질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한참 뛰어노는 게 좋을 시기의 아이들인데 이미 2시간을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하라고 강요를 받고 2시간을 시달리다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더 어려운 숙제를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한 것보다는 보통 더 어려운 걸 숙제로 내주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그거를 또 하기 싫고 몸도 피곤하고 어려워서 더 하기 싫은데 그걸 3시간을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3시간씩 아이는 영어에서 마음이 멀어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농단에서 숙제를 안 내주기로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편으로는 좋아하시고 한편으로는 고학년에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옆집 애가 어저께 선생님 집에 와서 숙제를 5시간 했대요. 근데 우리 애는 놀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어머님을 안정시켜드리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신나거든요. 인내심 없는 어른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요. 저는 그건 100% 확신을 합니다. 그 인내심 없는 어른이 학원 선생님이던 부모님이던 혹은 학교 선생님이던, 아이는 아이만의 속도가 있어요. 각자 다 성격도 다르고 각자 다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초등은 사실 저는 6학년까지로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하는 게 당연하고, 사실 한국에서 20, 30년을 영어 하시고도 잘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초등에서 영어 학습을 채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아이가 원어민처럼 어떻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겠어요? 전혀 못해요. 그거는 바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애 단어 암기 진짜 못해요. 너무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아이가 하기가 싫을까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하기가 싫으냐면 어려워서요. 어려운 단어를 만약에 100개를 내줬어요. 근데 100개를 다 몰라요. 당연히 하기 싫죠. 저도 뭐 이렇게 생물학 논문 같은 거를 읽어가지고 저랑은 전혀 무관한 전공인 그런 데 있는 단어를 100개씩 외우라고 하면 저 같아도 질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어 시험을 볼 때도 반 정도는 이 아이가 아는 단어가 실려있는 수준의 단어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알고, 그 중에서 모르는 것 중에 한 반도 한 2번 정도만 다시 보면 금방 익혀져요. 결국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볼 때 마지막까지 끙끙거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죽어도 안 외워지는 그 한 4, 5개,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 5개는 이제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저 단어 못해요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애 단어 못해요 하실 때도 그렇고, 안 해봐서 그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준에 맞는 양으로 단어 학습을 천천히 시작하면 결국에는 양이 늘어납니다. 요새 이제 제 책을 읽으시고 카페에도 오시고 제 블로그에도 오시고 하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고,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좋은 글들을 남겨주시는 어머님들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이제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책에 QR 링크를 정말 많이 담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할 때 쓰는 자료를 모두 카페에 올려드렸고, 이제 카페에 가입하시면 이제 집에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 다 동탄에 와서 저랑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멀리서도 아이들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료 많이 활용하셔서 아이들 좀 마음 좀 편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조바심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그리고 아이한테 자신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